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이슈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인효한 박사가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들어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다행이다. 네.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조선일보 사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김기현이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혁신위원장은 아니다라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현 지금 혁신위원장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이라보다 몇 개월 전에.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뭐 몇 가지 또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전에 어떤 삶도 제가 좀 반추해 보면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진짜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김대중을 만나서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꾸짖었고, 그러니까 꾸짖었다기보단 아니 뭐 그럼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봤자 북한이 핵을 바꿀 것 같으냐라고 싫은 소리를 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바꾼 건 세 가지 키워드다. 하나는 박정희, 하나는 근로자, 하나는 어머니.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꿨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도 했고, 또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아마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을 맡으면서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를 다 바꾸고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만들어낸 그 진정성을 뭐 이해한다 하면서, 사실 순천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맨날 그 순천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순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남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일관되게 가졌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기현이가 자기보다 인지도가 낮은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고르려고 했대는데, 그러다 완전히 거꾸로 골랐네. 인지도가 낮았다고 착각을 했나 보죠. 뭐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집안 자체가 뭐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그 부친과 외삼촌이 그 인천 상륙 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참전 용사로 활약도 하셨던 분들이 외국인이지만 그런 분들이고, 뭐 이 본인도 우리나라의 특별기와 1호인데, 이유가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사실 그 도입이 됐지만 외국 그 앰뷸런스기 때문에 제대로 그 활용을 못 했는데, 이효한 박사가 처음으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체계를 세웠어요. 이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로로 특별기화를 하게 했죠. 그래요. 제가 칼럼에서 김무성이, 하태경이, 김예지의 발언을 제가 소개하면서 통합의 이름으로 야합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했는데, 특히 김무성이는 이준석이, 유승민이 신당한다 그러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 왜 너희들이 나가, 윤석열을 비판해야지, 뭐 이렇게 또 부추기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초록은 동생인가 보죠. 이 상황을 우리 이종근 실장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바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강서구 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 선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숨죽이고 있던 이 당에 정말 그 회색 분자들이 다 이제 뛰쳐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견 다행인 건 잘 뛰쳐나왔다. 6개월이니까 아직 우리 국민의힘엔 시간이 많거든요. 미리 뛰쳐나와서 색깔을 뚜렷하게 하라. 잠복해갖고 한 몇 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탕질을 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리고 전선도 뚜렷해지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정확하게 내부에서 피하 구분을 확실히 하자.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주의자들은 이럴 때 발호하는 거죠. 자, 이제 이재명이 얘기도 좀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이틀 지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재판에서요, 갑자기 그 세 번째 재판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이 나와서 세 번째에 이 참석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잠깐 했어요. 1시간 20분 만에 뭐 아프다 뭐 한다. 근데 이 재판은 끝까지 있었습니다. 6시까지. 이유가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5시에 재판장이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8분간을 장광선을 늘어놓는데 네. 다 떠나서 어찌 됐든 이 핵심은 이겁니다. 정진상이 한 일을 왜 내가 책임지냐. 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이거 또다시 미루는 건데 확실하게 네, 미루는 네, 건데 네. 이렇게 정진상이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쫙 펼쳐지냐면 자, 그 바로 직전에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이미 4월 달에 보석으로 지금 풀려난 상태잖아요. 누구죠? 정진상이. 네. 근데 7월 달 갑자기 재판부에 정진상이 요구를 합니다. 자, 보석의 조건 중에 하나만 완화해 주세요. 그게 이재명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건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되 다만 재판부에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그 둘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렇게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꼭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둘의 관계가 그야말로 공동체. 우리가 보통 왜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공동체라고 해도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고성국 TV 공동체인데 제가 우리 PD들을 보고 싶다 안아봐도 되냐 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거든. 갑자기 싱크대로 달려가는데 PD가. 예. 아니 도대체 이 둘이는 어떤 공동체길래 이러냐고. 대놓고. 사무장부터 만났지만 서로 속속들이 모든 범죄를 공유한 사이겠죠. 그러니까 정진상이 만약에 이렇게 그 재판부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변곡점이 안아달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아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정진상이 한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것도 안아준 날도 사실상 이재명이 딱 1시간 20분 있었어요. 1시간 20분 있다. 나 저기 가봐야 돼 재판부. 근데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안아줄게. 그러고 안아요. 그 다음에 바로 정진상이 한 일이 내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사법부를 그냥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그렇죠. 정진상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락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안아주고 악수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언어잖아요. 네. 다 모든 어떤 몸짓이든 뭐든 다 언어인데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재판부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재판부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정성호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특별 접견을 해갖고 이재명이 곧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그 종용을 하는 입 다물어라고 종용을 하는 기사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또 그 직전에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이미 재판부가 알고 있고 이런 정황을 보면 안아주겠다라고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재판부가 파악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병합하고 이 중앙지법 형사 33부가 좀 불안해요. 여러 가지를 막 병합을 해갖고 시간 끌고 이런 걸 다 들어주고 하는 것이 참 불안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대선 개입 그 막판에 터진 그 조작 게이트 있잖아요. 네네. 그 김만배 신앙님이 또 그 관련된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JTBC나 다른 언론들 이거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 또 지금 그 아미고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제대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계속 수사는 확대되고 있으니 이제 좀 서서히 막 검찰 수사가 지겨우실 텐데 저는 그 어떤 그 사건보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지금 녹취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풀리고 막 다 나올 텐데 일단 첫 번째 녹취에 대한 근거는 김만배와 신랑님이 우리는 15년 만에 만났고 그래서 그냥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뭐 이렇게 뿐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문자를 수십 가지를 서로 나눴답니다. 그 문자 다 풀었대요. 근데 이게 문자가 풀릴까 봐 신앙님이 며칠 전에 이거
돌려다오 하고 준항고를 했잖아요. 압수수색 그 받은 거를 일단 검찰에 돌려다오 하니까 검찰이 아직 못 풀고 있다 하니까 법원에 이거 압수수색한 거 돌려주는 그 이 준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지금 상당 부분을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풀어낸 내용 중에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김만배와 신앙님이 무슨 얘기를 나눴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님이 민주당과 어떻게 커넥션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뉴스타파가 보도하자마자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해갖고 10만 건을 다 뭐 쏟아내잖아요. 그럼 이런 커넥션이 없었을까? 당연히 신앙님과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신앙님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예. 그때 그 비례로. 근데 끝내 비례 순번이 굉장히 뒤에 있어서 뭐 당선은 안 됐지만 그러면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비례도 한번 됐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떤 지금 모종의 공작이 있었느냐 이걸 밝혀내는 단서가 바로 전자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이었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압수수색 당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그거 돌려달라고 신앙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그건 그것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와 별도로 JTBC가 봉지욱이요? 네네 기자 이름입니다. 봉지욱이야? 욱이요. 아 봉지욱. 봉지욱은 지옥은 좀 이름이 예. 아들 이름으로 그런가? 예 지어주기에는. 그렇구나. 욱인지 옥인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하여튼 이자가 JTBC 기자였다가 지금 뉴스타파로 가 있다면서요. 네네 도망갔죠. 근데 이자가 이제 그 가짜 뉴스를 이제 허위로. 뭐 사회부장 데스크한테 허위로 보고하고서 허위로 했다는 게 JTBC의 중간 조사 결과거든요. 네. 그러면 JTBC는 자기들은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봉지옥인지 우기인지한테. 자기들은 봉지한테 봉지욱이요. 속았다. 예. 네, 봉지욱한테 속았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언론임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언론사 반납하면 되네. 그렇죠. 반납해야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자가 기사를 취재해서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종이에 실리고 방송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뭘 쓰겠다라고 데스크 차장이나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럼 그걸 다 듣고 타당하면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썼다고 또 바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시 스크린을 합니다. 그 내용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만 들은 건가, 복수의 취재원한테 들은 건가, 뭐 그리고 육하원칙 다 따져서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우리 기사야말로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사 한 줄이 그런 게 바로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데스킹, 뭐 스쿠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봉지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가장 핵심이 2011년도에 대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대장동이 있느냐 없느냐. 압수수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압수수색을 조우영을 했는데 뭘 했냐면 2012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연도가 달라요. 그리고 주체가 달라요. 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했어요. 또 사건의 내용이 부산저축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에요. 풍동개발. 그러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건. 다른 사건을 지금 봉지욱이 사회부장한테 2011년에 했고요 하면서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래서 보도가 나갔다. 이건데 이 정도면 그 어떤 언론사라도 사실은 그 즉시
사장부터 해임되거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이런 식의 뚫리는 그냥 간판 내리거나 간판 내려야죠. 근데 부끄럽고하지도 않고 중간 결과라고 그런데, 아유 봉지욱이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거가 대선 막판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 이것들이 얘기하는 사건은 2011년인지 2012년인지 네. 있었지만 네. 이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도할까 말까는 대선 한참 막바지에 있었잖아요. 2022년 2월 21일로 기억하는데 그게 3월 10일이니까 불과 20여일도 그렇죠.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과 관련된 기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회부장 선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치부장이나 보도본부장 정도까지는 야 이거 윤석열 후보 관련인데 이건 나가도 되는 거야? 또는 야 이거 팩트야? 이 정도가 확인이 되고 적어도 오너한테 홍석현이한테도 이게 보고가 될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2번 보도국에 회의가 있어요. 편집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번에 걸쳐서 이걸 스쿠핑을 하는 거예요. 주요 부장들, 사회부장, 뭐 정치부장, 네. 보도국장, 예. 그 다음에 보도본부장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이것이 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건데요. 그렇잖아. 예.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회사가 책임지고 이건 사실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책임을 지려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걸 뭐 지금 JTBC의 태도를 보니까 네. 이건 봉지욱인가 하는 기자가 자기들을 속인 거다. 네. 그래서 봉지욱이 잘못이다. 우리는 네. 속은 저 피해자다. 네. 그리고 속은 사람도 사회부장이다. 지금 네.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돼도 사회부장 선에서 대충 자르고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회부장이 그냥 바보다. 이런 걸로 지금 이거 뭐든 다 덮겠다.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네. 그렇게라도 해서 저 홍석현이를 보호하겠다. 그렇죠. 뭐 JTBC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뭐 네. 매출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뭐 기자들도 뭐 순환 보직을 어떻게 하고 뭐 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자기네들이 살으려면 정말 기자들 월급도 제대로 좀 보존하고 하려면 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선을 규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네. 모두 다 정말 다 밝히고 이래야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찾을 수가 있는. 있는데 언론사를 못 믿으면 그 언론사가 어떻게 존속을 하겠습니까? 언론사는 그러니까. 신뢰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요.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재명이의 호위 부대가 개딸 말고도 또 있습니까? 한 청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아미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강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뭔데 난 몰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원외 모임이 더민주혁신회의예요. 진교훈도 여기서 나왔어요. 진교훈도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이 더민주혁신에서 우리 사람이야 그러고 밀어버렸어요. 강서구청장? 예, 강서구청장이라는 네. 사람. 그리고 지금 안에서 가장 원내의 압력을 목소리를 높이는 게 더민주혁신회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끄는 자가 강위원인데 강위원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드리고 요자 합니다. 바로 한 청년인데요. 네. 한 청년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1997년에 두 청년이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는데 먼저 죽은 게 이석 씨라고 해서 전남대에서 전남대를 배회하다가 프락지로 몰려서 6시간을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한 끝에 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 술 취한 주정뱅이가 캠퍼스 안에 있다라고 신고를 해갖고 그걸 덮어버리려고 했다가 그게 덮어지지 않고 밝혀졌어요. 유시민이가 했던 그 뿌락치 그 5인 사건과 유사합니다. 테러 사건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죽었네요. 두 사람이 죽어요. 연달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사건이 그렇게 죽고 18명이 6년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6일 후
이 사람이 죽은 지 딱 6일 후에 한양대에서 이종권이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예.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종권이 한양대 옆을 지나는데 그때 한 총련 의장 옹립회의 대회 이런 걸 여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걸 며칠간 열잖아요. 걔네 옛날에. 근데 지나가는 뭐 좀 의심 가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청년을 25살짜리 청년을 붙잡아갖고 막 뭐 때리고 저 침낭에 묻고 또 그 이 의식을 잃으니까 거기다가 저기 쾌루탄 분말 바르고 하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사실상 한총련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총련 의장이 강위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은 남총련 의장이 정의찬이에요. 남총련은 전라도 호남 지역을 남총련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한총련 산하 남쪽 쪽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이재명이 남총련 의장인 정의찬과 한총련 의장인 강위원을 다 경기도 시절부터 막 이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농어촌진흥공사 원장으로 시키고 하면서 한총련 출신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특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원도 지금 특보로 임명이 돼서 이재명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성남에서 동부연합 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주장인 얘기인데 이석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이재명이가 그 경기 동부연합하고 한총련 남총련 쪽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 노선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자, 일단 성남에 갔을 때 성남에서 자신들의 이재명은 자신이 운동권 뿌리가 없잖아요. 학생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참여연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참여연대가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민단체 납치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혹은 이쪽 운동에서도 주류가 아니에요. 운동권에 족보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성남시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잡은 게 경기동부연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거지처럼 있었던 이런 운동권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한총련과 만난 건 거의 성남시장 된 다음부터. 연계가 시작이 되면서 이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면 위로 완전히 손을 잡게 되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세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은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단식할 때 동조 단식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폭력 정권 타도하겠다. 폭력 검찰 청산하겠다. 폭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1997년에 자신의 또래 청년을 무고하게 고문으로 폭력으로 죽인 자들이 6년형 5년형을 받고 2년도 안 돼서 김대중에 의해서 풀려나면서 풀려난 교도소 앞에서 마치 양심수인 양 막 환영대회를 열고 그러면서 지금은 폭력이라는 말을 저렇게 입에 쉽게 올리면서 마치 그런 정치인 투사인 양 행세를 하는 자들을 바로 이재명이 호위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도 대거 그 무슨 더민주 혁신회의 그 소속 후보들을 내려고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를 쫓아내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강의원을 어디에 꽂냐면 광주 서구 을에 꽂으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내친 송갑석이에요. 최고위에서. 송갑석. 근데 송갑석과 강의원은 둘 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이쪽 훨씬 위지. 근데 송갑석은 전대협 의장이었고 강의원은 한총련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속지 말라 이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럴 거예요 이번에. 야 586 물러가라. 뭐 전대협 출신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혁신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한총련이 차지하려고. 운동권 세대 교체네. 한총련이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서구 을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송갑석 을 응원할 수도 없잖아. 다 청산돼야죠. 다. 참네 정말.
자, 마지막 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홍보가 좀 답답하다는 거는 다들 느낄 거예요. 다들 느낄 건데 이거 좀 빨리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며칠 전에 제가 가슴이 진짜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바로 그 미국이 지금 반도체 규제, 특히나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과 SK 공장들에 대해서 그게 중국 공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부품이나 반도체는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저기를 안 한다라는 규제를 했더니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달에 방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정말 지금까지도 성과 한 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유승민이라는 자도 제일 크게 물어뜯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서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라고 물어뜯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실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만도 TSMC가 있지 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다 풀어준다. 우리나라 이 중국과 관련돼서 1년간 유예였지만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게 완전히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해서 당신들이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SK와 삼성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 인정하겠다라고 받아든 거야. 시한도 없이 상무부의 관보에 실렸어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또 이게 TSMC는 안 풀어줬어요. 대만 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네. 우리 거 둘만 딱 풀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몰랐지?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이거를 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논평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논평을 안 했지?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죠. 정부가 잘못한 거죠. 정부가 제대로 이걸 얘기를 했어야죠. 아니 안 알린 거는 제가 못 알린 건데요. 잘못하셨네요.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좀 알려주지 나한테. 그렇죠. 그래야 좀 이렇게 이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그럼요. 그럼요. 이거 정부는 왜 이런 걸 안 알려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왜 답답하냐면 전쟁을 벌이려면 선전포고도 하고 해서 전쟁을 벌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진짜 전쟁에 뛰어드는 병사들을 그냥 군인이 아니라 무슨 폭력배로 그러니까 싸움꾼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툭 쳐서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이지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그러면 그 캐치프레이즈를 딱 세워서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을.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때 딱 이건 연말까지 해결할 거야. 아니면 이건 다 얘기가 돼 있어 하고 아니면 중간중간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야 너네 지금 사과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 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거에 다 묻혔어요. 근데 묻힌 건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정치 국내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묻히면 즐거운 게 누구죠?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지금 기재부가 아니라 추경호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고요. 글쎄 뉴스 나왔다는데 그냥 뉴스 한 줄 나오는 건 아무 소용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도 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 한 거는 한마디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그 각을 잡아서 엣지 있게 각을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될 것과 스트레이트성으로 전하는 거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홍보에 대해서 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어쨌든 기대는 해볼만 하다. 그리고 저도 어떤 논쟁을 좀 있었던 자리가 토론회에서 있었는데 끝까지 자신의 뜻을 설득을 하면서 굽히지 않았던 그거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정말 보수 논객 중에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서 제대로 그걸 이야기하는 모습, 강단 있는 모습을 제가 이 논쟁 그때 그 사석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김기현 대표가 조선일보 사설처럼 인지도도 낮고 뭐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마무리 말씀으로 해 주셨습니다. 이슈책 이종건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